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 위협을 한 뒤 무역 대표로 제이미슨 그레어 무역법 전문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관세가 위협이 아니라 집행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선언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응한 지도자는 멕시코의 신임 대통령입니다. 자신의 정치 멘토였던 전임 대통령과는 반대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국민 앞에서 직접 읽었습니다. 당선인의 관세는 용납할 수 없고 멕시코도 미국에 보복 관세를 매길 것이라는 강경 대응입니다. 멕시코 관세 위협으로 미국 자동차 주식이 폭락했고 캐나다 관세 위협으로 가솔린 값도 인상될 우려가 높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추방한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은 추방 대상이 LA 인구의 거의 3배고 법원과 의회도 장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장애를 감안할 때 불법 체류자 대량 추방 공약의 목표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불법 체류자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만 결과는 모릅니다. 국립보건위원장의 코비드 백신이 나오기 전에 락다운에 반대하고 집단 면역을 지지한 스탠포드 대학 제이 바타차리아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바타차리아 교수는 의사고 마스크 효율성도 의심한 인물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항공 여행객은 1,800만 명으로 추수감사절 역사상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 지역은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미국인의 71%는 올해 추수감사절에 정치 대화를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미국인이 가장 감사하는 대상은 가족과 친구지만 자유도 감사하는 대상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했지만 깨지기 쉬운 휴전 합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이제 이것이 진짜로 실행할 100% 의지인지 아니면 일단 항상 강하게 얘기를 하고 뒤에 협상하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또 다른 연장선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무역 대표를 지명을 했는데 지난번에 무역 대표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굉장히 그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고 이런 일을 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바로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 대표의 추종자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때 이 무역 대표를 도와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제이미슨 그레어 무역 대표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 라이트하이저 하면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굉장히 강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가 무역 대표였을 때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무역 대표로 지명한 사람입니다. 무역법 전문 변호사고요. 그리고 공군 베테랑 출신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이미 임기가 1월 20일 취임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관세에 대해서는 뭔가를 정말 이것으로 많은 것을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제조업 별로 하지 않잖아요. 아주 세련되고 비싸고 무겁고 육중하고 이런 것들 값 나가는 것들을 빼고는 그냥 늘 쓰는 볼펜, 옷, 뭐 헤어핀, 뭐 이런 모든 마이크 등등 것들도 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죠. 그 가운데서도 이번에 관세 위협을 한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미국의 3대 무역 교역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주장이 사실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합법인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USMC 뭐죠? 아무튼 그 세 나라의 무역협정에 따라서 관세를 거의 안 내다가 이걸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로 그 세 나라의 뭐 무역 협정을 다시 쓰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중국은 따르고 집행 가능한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일단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과 각 나라의 반응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금 같아서는 시행이 될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될 때 또 일반 사람들 어제 베스트바이도 난리가 났더군요. 주식시장도 엄청 휘저어졌고 그런 부분을 이제 앞에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도 한국도
중국, 멕시코, 캐나다 다음 우리 아니야? 뭐 열심히 연구하고 또 뭐 두려워하기도 하겠죠.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주장이 영 틀린 것도 아니에요. 멕시코는 이민과 펜타닐, 그리고 캐나다는 이민, 그리고 중국은 펜타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세 나라가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피해를 보니까 단속을 할 때까지 관세로 이민과 펜타닐 문제인데 관세로 이걸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민과 펜타닐 문제는 꼭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부에 미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더 많겠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세 나라에 그런 것들을 이제 쥐어준다는 겁니다. 중국은 일단 따로 조금 떼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뭐 60% 관세 이러다가 추가로 10% 하니까 조금 뭐 생각했던 것보다 낫잖아요. 펜타닐 문제는 실제로 중국에서 펜타닐 연료가 아니라 원료가 멕시코로 가서 멕시코에서 펜타닐이 합성 오피오이드죠. 합성 마약이죠. 헤로인보다도 훨씬 강한 이게 미국으로 오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요. 두 나라 사이가 좋을 때는 좀 중국에서도 단속을 강하게 해줍니다. 중국 같은 데가 내부에서는 이 펜타닐 단속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런데 외부로 어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자들이 그렇게 보내는 것까지 미국과 사이가 좋을 때는 단속을 해줬죠. 그러다가 사이가 나빠지면 이걸 그래 너희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조금 덜 합니다. 국가에서. 특히 이번에는 가장 최근에 낸시 펠로시 민주당의 하원 의장이었을 때 그 마지막 본인의 레가시 하면서 젊었을 때도 막 대만 가고 했잖아요. 대만에 방문한 게 중국의 기분 나쁘게 한 그런 하나의 요소였습니다. 그 뒤부터 별로 단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다시 단속을 하기 시작했는데 분명히 중국의 펜타닐 연료가 멕시코로 가서 완제품을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하지만 미국에서 수요가 있어서 그런 걸 미국 내부에서 그 수요를 잡고 막아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중국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캐나다 국경으로 넘어서 불법 이주를 해오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상상을 하실 것 같고요. 멕시코가 제일 문제죠. 아마도 멕시코를 어떤 그 모델로 타겟 삼아서 희생양 삼아서 뭔가 그야말로 보여준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이 말하는 걸 다 들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민과 펜타닐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멕시코는 우리가 이민 단속 지금 뭐 할 수 있는 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멕시코에서도 마찬가지로 펜타닐은 근본적으로는 미국 내의 문제다. 수요가 많으니까 미국 내에서 그걸 단속을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리고 멕시코는요. 미국 때문에 우리가 해를 입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저께 낱낱이 신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 멕시코 최초의 여자, 멕시코 최초의 주이시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전임 대통령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본인의 정신적인 멘토였는데 그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트럼프 때에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잘 지냈던 거와 영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 여자가 뭐 약해 보이기도 하고 막 스키니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공학도 출신이고 하는데 오브라도로 그거 그대로 답습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영 지금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강하게 대응을 합니다. 중국은 뭐 아직 2개월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니다. 뭐 미국 문제다. 그리고 뭐 관세로 무역 전쟁을 해봤자 두 나라 다 결국은 나쁘다. 소비자에게도 나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캐나다의 총리는 10분 동안 전화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2개월 남았으니까 잘해봅시다. 좋은 대화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캐나다에서는 한 그 정치인이 리더예요. 새 민주당이라는 뉴 데모크래틱 파티라는 곳의 리더인 자그미트 싱이 깡패에 대한 대응은 힘밖에 없다. 미국을 지금 이미 깡패로 보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 일부 정치 그룹에서는 깡패에 대한 대응은 힘밖에 없는데 뭐 깡패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면서 대화를 해?
캐나다 내부에서 이제 이런 압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새 민주당의 리더인 자크미트 싱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룸이 어디냐. 미국과 전쟁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캐나다에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캐나다도 이렇게 해서 계속 미국에 밀리면서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일어나야지 된다. 미국이 저렇게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이민과 펜타닐 문제를 무역으로 관세로 하려고 하면 캐나다도 일어나야지 된다. 캐나다도 미국에 대해서는 캐나다 퍼스트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캐나다에서 오일을 많이 수입하니까요.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난해에 판매된 자동차, 새로운 자동차 가운데 15%는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특별한 또 브랜드는 더 많습니다. 8%는 캐나다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결국은 멕시코가 이민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무역 관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 사례로 다른 나라에게 보여주기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멕시코 대통령이 강력하게 대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민이나 마약은 위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관세 위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이 그래 그렇게 해봐. 우리도 그대로 관세로 보복을 하겠어. 멕시코가 입는 그런 피해가 훨씬 크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계획은 이민자나 마약의 흐름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미국과 멕시코의 인플레이션만 높일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로 유입되는 미제 불법 무기 때문에 멕시코 국민들이 숨져가고 있다. 제가 웬만하면 스페니쉬 방송이 아니라 그 멕시코 대통령의 영어도 아닌 얘기를 여러분들께 안 들려드릴 텐데 이 가운데는 우리가 뭐 스페니쉬와 영어 사이에 또 브랜드네임이 있기 때문에 미국 무슨 뭐 제너럴 모터스 뭐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위기는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것 같아서 신임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이 대통령 당선인에게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요 기자회견을 했어요. 수십 명의 기자가 앞에 있는데 뒤에 이제 다 파워포인트 같은 것으로 보여주면서 그 편지를 읽습니다. 뭐 Dear 뭐 Mr. 뭐 Elected 뭐 President 트럼프 이렇게 해서 국민 앞에서 국민에게 보여주는 거죠. 해서 25% 캐나다에도 25% 중국에 10%였잖아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관세를 매기면 그것도 USMCS 같은 이런 그 협약을 맺은 나라끼리 이렇게 하면 대응 관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어떤 때요? 그 비즈니스가 위험에 처할 때까지 양쪽의 비즈니스가 다 위험에 처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나가면 누구에게 좋은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바로 멕시코의 신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읽어준 트럼프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vendrá otro en respuesta. Y así hasta que pongamos en riesgo empresas comunes. 그리고 Sí, comunes. 그러니까 그 사업체가 다 양쪽 사업체가 다 나빠진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멕시코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이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포드 자동차 이런 모든 것들이 80년 전부터 멕시코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런 회사, 그런 공장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제품에 관세를 세금이라고 보고 있죠. 세금을 붙여서 그 회사들을 위협을 하는가? 이건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위협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General Motors, Stellantis y Ford Motor Company, las cuales llegaron a México hace 80 años. 네, 이런 설명을 쭉 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결국은 미국과 멕시코의 인플레이션을 늘리고 일자리는 줄인다. No es aceptable. Y causaría a Estados Unidos y a México inflación y pérdidas de empleo.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멕시코에서 범죄에 사용돼서 압류된 불법 무기의 70%는 your country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 미국에서 들어온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인조 마약에도 익숙지 않다. 그 펜타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거기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멕시코 사람들은 그런 인조 마약에 익숙하지 않은데 미국에서 그걸 원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니네가 알아서 단속하라는 얘기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은요.
El 70% de las armas ilegales 너무 소리가 작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미국에 의해서 미국 범죄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죽는다. para responder a la demanda de drogas. 왜냐하면은 그 미국의 수요가 있으니까 펜타닐이나 또 그것과 관련된 범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아마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멕시코가 이미 이민과 그리고 이 펜타닐 마약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 체포 건수는 지금 지난해 12월 달보다 4분의 3이나 줄어들었다. 그리고 엄청난 불법 마약이 압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임 대통령 안드레스 로페스 오브라도로의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이제 대조적인 겁니다. 전임 대통령은 이 후임 대통령의 멘토이긴 하지만 트럼프와 너무 잘 지내면서 웬만한 거 받아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이민 단속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하게 했고요. 아무튼 이래서 멕시코 내부에서도 멕시코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한 대응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2달 남았는데 협상을 잘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은 뭐 발레리아 모이라는 멕시코의 유명한 경제학자이신 분이랍니다. 이분은 여러 징후를 보면 트럼프가 더욱 독재적이 되고 더 강하게 되고 더 대담해질 텐데 여기에 계속 우리만 왜 그런 사람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USMCS 같은 그런 협정도 지키지 않으면서 갑자기 맘대로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그걸 계속 받아주면 지금 더 대담해질 사람이 더 대담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멕시코 공공정책 전문가인 비리 리오스 씨는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건 미국인의 수요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데 우리 멕시코를 사실은 멕시코에서 만드니까 멕시코도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를 희생양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핵심 자체는 멕시코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 지금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멕시코 달러에 비해서 페소 가격이 무슨 값이 한 굉장히 많이 1.7% 정도가 내려갔고 캐나다 달러도 4년 만에 가장 약해졌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에도요. 어제 베스트바이에서 얘기하기를 상품의 60% 베스트바이 것이 중국에서 온답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그 다음이에요. 거의 모든 가전제품은 수입품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스트바이에서 만드는 좀 작은 가전제품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은 완전 타격이었죠. 어제. 오늘은 조금 회복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제너럴 모터스가요.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30%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여오는 겁니다. 스텔란티스도 이 두 나라에서 자동차를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 40%.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주식값 내려가서 픽업 트럭도 55%가 이 멕시코 아니면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거고 아무래도 노동력이 싸고 하니까 해서 어제 제너럴 모터스 주식이 9% 굉장하죠. 내려갔고 스텔란티스도 6%가 내려갔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식품, 의류, 자동차, 술, 데킬라 이런 것들이요. 코로나, 맥주 이런 것들 기타 많은 상품들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제 식품 가운데서는 멕시코가 이 가공하지 않은 프레쉬한 과일의 51%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의 51%는 멕시코로부터입니다. 가까우니까 자동차 타고 오잖아요. 채소의 69% 멕시코가 공급을 합니다. 캐나다도 좀 프레쉬한 과일의 몇 퍼센트 이건 이제 2자인데 공짜가 하나 빠지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 채소의 20%를 이제 미국에 공급을 합니다. 거의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 최대의 오일 생산국이 됐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원유를 수입을 합니다. 원유를 수입을 해서 미국 내에서 정유를 해서 여러 가지 제품으로 바꾸는 거죠. 가솔린이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그중에 미국이 수입을 하는 그런 오일이 60%는 캐나다 원유입니다. 미국은 원유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의 40%는 수입을 합니다. 근데 그 수입하는 것 가운데 60%는 캐나다에서 하루 400만 배럴이라고 하던가요. 그리고 나머지 11%는 또 멕시코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미국이
그런 원유에 관세를 25%를 붙이면 캐나다에서 결국은 생산량을 줄이겠죠. 캐나다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결국은 가솔린 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실은 소비자 물가 때문에 대통령의 당선이 됐는데,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아주 애매한. 그러나 또 이 보통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관세로 무역 전쟁을 좀 시작을 한 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우선 그렇게 보고 있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융자 나라, 유한 건강생활 전 제품과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셀리온, 세계 최초의 AT 인공지능의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레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 후원입니다. 이게 이렇다니까요. 경험이 이만큼 중요해요. 제가 방송 경험이 도대체 얼만큼입니까? 그리고 아침에 좀 전에 그 멕시코 대통령의 그 음성을 소리 다 점검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작게 들렸잖아요. 보니까요. 지금 제가 좀 전에 조금 다른 단추를 Los muertos por la delincuencia 다른 para 단추를 responder 누른 a la 거예요. demanda de drogas de su país. 네, 이렇게 크게 들리는 것을 그렇게 작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민에 대해서 이제 한 번쯤은 트럼프 그 당선인이 들어오고 나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니까요. 어쩌면 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한다 하는 것이 미국 내부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세계화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까지도 좀 이렇게 연장선이 된다고 할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자, 이것이고요. 아니, 아까 그렇게 갑갑한 소리로 세상에 남의 마이크로 소리를 그렇게 작게 들리다니. 이래서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다지고, 그리고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큰 일을 하기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그 분야의 경험은 너무 중요한 거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제일 트럼프 당선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관세고, 국제적으로는 이거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두 번째는 이제 불법 체류자 추방입니다. 관세는 특히 이제 경제와 연관되니까 그렇고, 불법 체류자 추방도 사실은 경제와 굉장히 연관이 되는데, 어쨌든 오늘 그림은 한번 쭉 가지고 가고, 앞으로 이런 뉴스에 한 5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네 번째네, 두 번째네, 세 번째네, 그러한 일들을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계속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뉴욕타임스 것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계획 해서, 지금 오늘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을 보니까 다카 수혜자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실제로 본인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니면 어릴 때 부모님 손에 미국에서 태어난 건 아니죠. 그건 시민권자고, 어렸을 때 정말 아기였을 때 온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 나라 말 알지도 못하는데 조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말을 여기가 조국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런데도 그쪽 나라로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 각오까지, 최악의 각오까지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일면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지금 그 선거 캠페인 당시에 2,200만 명이라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고, 1,100만 명, 2,200만 명은 더 추방하기가 힘들죠. 1,100만 명 여러 가지를 이제 국가 데이터를, 자료를 종합을 해보면 앞으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렇게도 얘기를 할 겁니다. 숫자를 줄일 겁니다. 더 많이 올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추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00만 명이라고 할지라도 로스앤젤레스 인구의 거의 3배입니다.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인구의 4배입니다.
그 도시 전체의 사람들을 다 들어서 어느 나라에 보내나 이 나라에 보내나 저 나라에 보내나 저 나라가 받아줘야지 보내죠. 그 돈은 어떻게 하죠? 의회에서 그 돈을 어떻게 줍니까? 이걸 하려면 비용이 뭐 1년에 우주항공국 나사의 연간 그 예산의 4배라고 하던데 그것을 그러면 아니 우주항공국 나사의 연간 예산의 4배를 여기에다가 써?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뭐 일도 하고 백인들이 안 하는 이런 일도 하고 세금도 내는데 그럼 미국은 우주전쟁에서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돈의 효율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 우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가? 군대를 동원한다고 하지만 군대 동원해서 불법 체류자를 찾아내고 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CBS와 YouGov의 여론조사 결과 4%밖에 안 됩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아주 호감도도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고 6% 정도 높아서 이건 에머슨 대학의 여론조사인가요? 54% 정도가 트럼프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CBS와 YouGov도 트럼프 그 당선인이 인수 과정을 잘하고 있어. 이게 50% 넘지 않았나요? 56%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 같은 여론조사에서도 군대를 동원한다 하는 것은 4%만이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냈어요. 어디에 가두죠? 뭐 지금 텍사스에서 일부 우리가 땅을 무료로 뭐 임대해 주겠다 하지만 거기 또 그럼 시설을 지어야지 되잖아요.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되는데 의회에서 과연 그 돈을 줄까? 나사에 우주항공국에 그럼 다른 데서 예산을 빼야지 되는데 그리고 그들의 조국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받아줄까? 첫 번째입니다. 제일 쉬운 부분입니다.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건데 우선은 범법자부터 추방하겠다고 했죠. 이건 쉽죠. 왜냐하면은 범법자는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아니면 범법자가 아니면 과거에 이미 추방 명령을 받았던 사람 추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람은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은 누군가? 범법자가 아니라도 들어올 때에 불법 체류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추방을 하겠다는 건데 1100만 명 다를 어떻게 추적을 하지?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찾기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정부뿐만이 아니라 카운티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안전 도시를 만드냐.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스앤젤레스가 인구가 한 400만 명 된다고 하죠. 80만 명 정도가 불법 체류자입니다. 80만 명 정도가. 그 불법 체류자에 미국에 와서 제법 오래 살아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또 합법 신분일 겁니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럼 불법 체류자만 80만 명인지 로스앤젤레스 시 전체로 그 불법 체류자와 연관된 친척이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인구 구성으로 로스앤젤레스가 경제가 돌아가고 시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연방 정부에 협조하기가 참 어렵겠죠? 협조 안 한다고 이미 카운티 슈퍼바이저들도 어떠한 그 안을 오늘 아침에 저희 라디오 서울 뉴스 들으셨죠?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자르가 뭐 덴버도 안 한다고 하고 하니까 감옥에 갈 수도 있어. 그렇게 협조 안 하는 시장은. 이러면 이제 또 쓸데없이 시정부와 연방정부의 법적인 충돌 이런 것 때문에 법적 비용이 들고 다른 일을 해야지 될 시간에 그런 일들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찾아냈다고 해요. 두 번째, 법원이 허락을 하는가. 모든 추방에는 미국이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추방을 하도록 그런 절차가 있고 허락을 해줘야지 되는데 지금 그 같은 것을 다루는 법원이요. 일이 얼마나 많이 밀렸는지 모릅니다. 몇 년 것이 밀렸어요. 몇 년 것이 밀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해 보려고 1798년입니다. 1978년이 아니에요. 1700 몇백 년 전에 외국인 적법 Alien Enemies Act라는 것 그것을 굉장히 난해야 돼요. 이 법의 내용이. 1798년도의 법을 활용을 해서 법원의 절차를 지금 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통할지 통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소송이 또 걸리겠죠? 그러나 이 경우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조금 유리할 겁니다. 첫 번째도 그랬지만 두 번째 임기에는 첫 번째 임기 때보다 법원이 더 트럼프에게 호의적입니다. 다 그때 심어놨으니까.
오바마 당시에 그 공화당에서 상원에서 미치 매코넬이 꽉 잡고 인준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는 해야지 될 게 막 수백 개 구멍이 뻥뻥 뚫렸는데도 안 해주다가 트럼프가 들어오니까 그걸 다 해줬죠. 그래서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도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까지 오면서 트럼프에게 더 유리한 법원이니까 연방 대법원도 마찬가지죠. 연방 대법원은 이민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권한이 많다. 이런 것을 판결까지 내줬습니다. 그러면 법원 그 장애물은 넘었다고 해요. 어디에 가두죠? 그 많은 사람들을 1,100만 명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수십만 명은커녕 몇만 명, 수만 명도 가둬둘 시설이 미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뭐 G자로 시작되고 E자도 들어가고 하는 사설 감옥을 만들고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 주식이 한 달도 안 됐는데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91%나 주식값이 오른 것 아니겠어요? 구금센터를 짓거나 임대하거나 이것도 이제 또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준비를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받아줘야지 비행기 태워서 보내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처음에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부터 뽑아내니까 그런 경우는 갑작스럽게 다른 나라에서 받겠어요?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거래, 관세 등등으로 이렇게 협박하고 저렇게 하고 회유하고 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도록 한다는 건데 이건 굉장히 신중한 외교가 따라야지 된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비용을 지불을 할까요? 미국의 이민위원회라는 그런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대통령으로서 하는 일이니까요. 연간 880억 달러 비용이 든답니다. 연간에. 그러면 어제 지명을 한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여기 예산의 거의 2배입니다. 이 국립보건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많이 합니까?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 거기에 2배예요. 나사 예산의 4배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그 비용을 군에 있는 자금을 군사 자금을 그냥 끌어다가 쓰기 위해서 비상사태 선포를 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비상사태 선포해서 돈도 쓰고 군인도 가져다 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걸 쉽게 승인을 해주기는 어려운 정도의 엄청난 그런 액수니까. 그리고 이거 상원에서는요, 민주당 표도 필요해야지 통과가 될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죠. 해서 이민자들이 스스로 추방하기를 다는 아니겠지만 대량 추방의 목표는 이민자 커뮤니티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죠. 지금 로스앤젤레스 라틴계 히스패닉계 커뮤니티는 엄청 불안한 그런 상태거든요. 이 불안하면 다 생산력 떨어지고 다 또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가 미국을 떠나도록 유도하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떠날지 본인의 비용을 들여서 비행기 타고.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이 같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장애 같은 것을 감안을 할 때 트럼프 당선인이 본인이 이제 4년 동안 1,100만 명 다 없애고 1년에 몇백만 명씩을 추방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유지하기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성공할 수 있겠죠. 지금요. 미국에서 현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추방했었던 사람은 부시와 오바마입니다. 이 사람들도요, 최대로 많이 추방할 때가 40만 명이었거든요. 오바마가 조금 더 많아요. 부시보다. 부시는 간당간당 40만 명. 그리고 오바마는 2009년 11, 12, 2012년도에는 40만 명 조금 넘게 추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족 분리까지 했으니까 더 많이 추방했을 것이다. 노. 트럼프 때는요, 제일 많이 추방한 해가 2021년으로 30만 명이 안 됩니다. 한 28만 명 정도 되네요. 그리고 2020년에는 트럼프 때 마지막 해에는 10만 명, 11만 명, 12만 명, 11만 5천 명 정도 추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때 들어와서 이게 굉장히 더 낮게 하다가 최근에는 거의 20만 명 정도 추방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는 적어도 20만 명보다는 많이 추방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트럼프가 바이든보다도 그 대통령 당시에 불법 체류자 추방을 덜 했습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오바마보다도. 오바마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범법자들을 가려내서 추방을 많이 했고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은 또 그 아래서 일하는 스티븐 밀러라는 정책부 비서실장이 이제 이렇게 불법 체류자를 추방함으로써 미국의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더 나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닭 공장에 가서 닭털 뽑고 이런 거 안 한다니까는요. 그때 앞에서 뒷목이 새까매지면서 뭐 블루베리 따고 뭐 스트로베리 따고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감자 캐고 하는 거. 그래서 데려다 쓰는 거잖아요. IT 이런 데서. 제조업 공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량 추방은 라틴계 그런 커뮤니티에 혼란만을 주고 농업, 식품업, 포장업 하는 포장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건축은 어떻습니까? 건설 이런 것은 여기도 다 노동력 부족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것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용이 드니까 한 사람 앞에 뭐 적어도 $14,000 정도 든다고 하니까 추방할 때 추방 당하는 사람 그러면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사람들이 물론 뽑아낼 사람들은 뽑아낸다 할지라도 범죄자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 기여를 하고 세금을 내고 또 가족들도 있고 아이들도 낳아서 아이는 또 미국 시민권자고 이런 사람들까지 다 추방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가? 뭐 그러느니 차라리 뭐 한 300만 채 정도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이런 얘기들. 자, 그래서 이제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은 투표를 할 때는 그래 불법 체류자 추방 너무 좋아. 제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 저희 회사에서도 하는 사람들 봤는데 그게 그렇게 공약과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에 가면은 어떤 때는 아보카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뭐 따는 것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주도 농장이잖아요. 농장이라서 뭐 아몬드 이런 농장들 많고 뭐 하죠. 오렌지, 플로리다 다 누가 일할지. 그래서 그런데 분명히 이런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완전하게 극단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들은 하지만 어디 또 정치하는 사람이야 이거 내가 확실히 보여줘야지 되는데 하고 관세도 이민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또 무서울 것도 없고 본인 다시 대통령에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나가지는 못하죠. 법적으로만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할 것 없이 또 주변에도 다 예스 하는 사람들로 채워졌으니까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일반인들은요 당하고 나서 깨닫습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애니멀 팜처럼 1984년처럼.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이 마침내 그 서류에 사인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자들이 연방부서 비공개 정보에 접속을 할 수 있고 인수인계 과정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뭐 합의 사항에 서명을 하지 않아서 좀 이런 게 어려웠는데 그리고 또 다른 합의 사항에는 아직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방수사국 그 신원조회를 받아야지 되는데 그게 신원조회를 받지 않았으니까 정부 이메일을 지금 못 갖고 있고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인수팀에 들어오는 국내 해외에서의 해외 기부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인수에 대해서는 뭐 취임식 파티까지 다 쓰는 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공개가 지금 안 되는 거죠. 액수도 그렇고 누가 얼만큼을 이 트럼프 인수팀에 기부를 했는가. 그래서 아직 그거는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54% 호감도군요. 에머슨 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6% 당선이 되고 나서 늘어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허니문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뭐 회담을 뭐 준비하고 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대통령에게 경제 자문을 해주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케빈 헤셋, 오래된 그 경제 자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람은 국립보건원장의 제이 바타차리아, 스탠포드 대학 교수고 내과 의사입니다. 코비드 백신 나오기 전에 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2020년 10월 달에 바이러스에 약하지 않은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되고, 코비드 락다운, 셧다운에 반대를 했고, 집단 면역을 제안을 했습니다. 코비드 백신 안전성에도 의문을 제기를 했고, 마스크도 효율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당시에 코비드에 걸렸지만 대통령이야 뭐 최고의, 아무튼 제일 좋은 약을 하고 얼마나 막 돈 많이 들여서 치료를 했겠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 미국 사람들 100만 명 이상이 숨졌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이런 마스크가 효율성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었던 사람, 심지어 국립보건연구원이 과학 정책에, 의학 과학 정책이잖아요. 이를테면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피터 틸, 그 페이팔 만들고 했었던 일론 머스크와 같이 그 사람과 다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어제와 오늘이 추수감사절 여행객들로 가장 붐비는 날입니다. 일요일이 더 붐비는 날이겠죠. 돌아올 때 해서 1,800만 명이 공항을 통과를 하는데, 일요일 하루에 한 300만 명 검색 받으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이 화요일과 오늘인데요. 지난해에는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은 뭐 비 오고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고요. 눈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자동차는 50마일 이상 집에서 떨어지는 곳을 가는 사람이 7,200만 명, 합치면은 뭐 거의 1억 명 정도는 되네요. 가솔린 값이 싸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닌답니다. 트리플 A의 조사 결과고요. 캘리포니아주에도 어디 저쪽은 눈이 많이 내리더군요. CBS와 YouGov의 여론조사 결과 71%의 미국인은 올해 추수감사절에 특히 선거가 있었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았어요. 정치 얘기는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29%는 정치 얘기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에 정말 감사하는 것, 가장 감사하는 게 가족과 친구에게 감사한다. 79%. 나 건강 너무 감사해. 71%. 건강보다도 가족과 친구를 우선으로 두네요. 사람이 먼저네요. 그리고 58%는 자유. 자유가 있다는 게 감사해. 49%는 종교와 평화. 정치는요, 거의 맨 아래예요. 1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과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스케줄을 바꿔. 이런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밖에 안 된답니다. 아무튼 올해 추수감사절은 다행히 그래도 식사값이 지난해보다 5% 정도 집에서 만들 때 줄어들었다고 하니까요. 며칠 전에 농림부가 발표를 했죠. 그게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이 같은 미국 사람들의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런 그 생각, 상념, 이건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2232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2.3%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아이템이 남았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뭐 결국은 그쪽이죠. 하마스와의 이런 것이 휴전이 돼야지 그게 그 마무리인데, 그 하마스를 지지하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싸우던 것을 어제 일단 60일 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전을 하기는 했는데 민간인들도 집으로 돌아가고 하지만 전쟁의 끝이 아니라 휴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을 할 권리가 있다 하고 강조를 했고, 아마도 지금부터는 이란과 하마스에 집중하겠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무기도 보충을 조금 하고 군대에도 조금 휴식을 주고,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사령부 많이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또 사회적인 조직도 망가져서 레바논이 능력
능력이 없는 것을 헤즈볼라가 또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숨쉬기 위한 합의라고 하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